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하고 오피리아를 만나기 전 세익스피어의 햄릿 산막 첫머리에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이다. 이 그림의 소재가 된 오피리아는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하나인 햄릿에 등장하는 히로인으로 햄릿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아버지의 사인이 그의 삼촌인 크로디어스에 의한 독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의 복수를 다룬 이야기이다. 그 햄릿의 애인이 이 그림에 그려진 오피리아인 것이다. 오피리아는 덴마크의 젊은 귀부인이자 폴로니어스의 딸인 레아티스의 여동생이며 또한 햄릿 왕자의 왕자비 후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왕비 거트루드와 함께 등장하는 여성이지만 비운의 주인공이다. 어느 날 국왕 햄릿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고 왕의 동생인 그의 삼촌이 이어서 즉위하게 된다. 그리고 죽은 왕의 아내인 햄릿의 어머니는 새로이 왕이 된 삼촌과 결혼한다. 훗날 햄릿은 아버지의 망령으로부터 자신이 독살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광기를 부리고 왕의 동생인 삼촌을 죽여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연인인 오피리아는 그런 햄릿의 변모에 놀라 당황하지만 오피리아의 아버지인 재상 폴로니어스는 햄릿의 광기를 오피리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추측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햄릿은 어머니인 왕비와 대화하다가 몰래 엿듣던 재상 폴로니어스를 왕이 된 작은 아버지로 잘못 알고 찔러 죽이고 만다. 복수에 불타는 연인에게 자신의 부친이 살해당하고만 오피리아는 스스로 강물에 투신해 익사를 한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의 오피리아의 최후를 그린 화가가 존 에버렛 밀레경이다. 아마 이 오피리아를 주제로 해서 많은 화가나 사진가들이 작품을 제작한 예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 존 에버렛 밀레의 오피리아 작품을 오마주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다. 존 에버렛 밀레경은 19세기 영국 화가이며 라파엘 전파의 일원으로 꼽힌다. 밀레이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라파엘 전파란 19세기 중반 빅토리아조 영국에서 활동한 미술가와 비평가로 구성된 그룹이다. 19세기 후반 서양 미술에서 인상파와 대등한 운동이었던 상징주의 미술의 선구로 여겨지고 있다. 밀레의 어린 시절 그에게는 뛰어난 그림 솜씨가 있음을 알게 된 귀족인 부모는 밀레에게 또 다른 미술 교육을 시키기 위해 1836년 런던으로 이주한다. 맹모삼 천지교다. 밀레는 불과 11살에 런던 로열 아카데미 부속 미술학교에 사상 최연소로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16살 때에 로열 아카데미상의 연차전에 입상하며 이것을 기회로 밀레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 후 로렌초와 이사벨라, 부모 집의 그리스도 등의 작품을 그렸는데 세간으로부터의 평가가 가장 높았던 것이 이 오피리아였으며 이후 오피리아는 에버렛 밀레를 대표하는 걸작이 되었다. 미쳐버린 오피리아가 아름다운 꽃과 함께 물에 떠내려간다. 이상미와 신비성을 갖춘 작품이다. 떠있는 화초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꿈속을 떠도는 듯한 오피리아의 모습, 허무한 표정은 치밀한 사실 묘사이면서도 오히려 비현실적인 환상세계를 연상시킨다. 오피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물에 떠있는 화초들, 특히 이들 12종류의 꽃의 꽃말을 알고 있다면 이 그림에 담긴 애절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12가지 꽃들의 애절한 꽃말을 소개한다. 양귀비는 죽음, 제비꽃은 정절, 데이지는 천진난만함, 펜지는 헛된 사랑, 장미는 어린아이, 버드나무는 버림받은 사랑, 쇠기 푸른 후회, 들장미는 고독이며 느릅털이 푸른 행복, 미소짓기, 사랑의 슬픔, 물방초는 날 잊지마, 봉선화 미나리제비는 귀여운 아이를 의미한다. 참고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들 중에 그림 위 양면에 하얀 테두리가 없으면 잘린 액자 부분을 넣지 않으려고 자른 그림일 확률이 높다. 본래 작품 감상의 의미가 희박해진다. 1852년
로열 아카데미에서 전시된 오피리아에 대한 칭찬의 소리도 있었지만 당초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잡초로 둘러싸인 강물에 오피리아를 물에 잠기게 한 발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애와 아름다움을 앗아가고 있다는 타임스지의 비평을 비롯해 오피리아의 방심한 듯한 표정에 지성 결여를 지적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라파엘 전파의 지지자였던 비평가 라스킨도 묘사와 테크닉은 인정하면서도 배경 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윽고 정밀한 화초와 풍경의 정확한 묘사로 칭송받게 되고 이 작품은 후세의 화가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피리아의 모델이 된 여성은 19세기 영국 시인, 미술가, 모델이었던 1829년생의 엘리자베스 엘레노어 시달이다. 시달은 많은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뮤즈이자 모델을 한 것으로 유명한 여성이다. 하지만 화가 로세티와 결혼 후 모델로 나서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데다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녀 삶도 마치 오피리아의 비극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다. 에버렛 밀레 사후 40년이 되는 1936년에 오피리아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초현실주의의 거두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슈르리얼리즘 잡지에서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무서운 여성상을 그려 보여줬다고 오피리아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자면 밀레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술책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저녁기도, 만종이나 이삭줍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수와 밀레와 한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장 프랑수와 밀레는 거의 동세대인 19세기 프랑스 바르비 종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주로 농민화로 알려져 있는 화가이다. 당시 로열 아카데미의 교육은 르네상스기의 라파엘로를 정점으로 한 것이었다. 그 외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에 불만을 가졌던 에버렛 밀레,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윌리엄 홀만 헌트 등 젊은 화가들이 모여 1848년에 만든 예술운동이 라파엘 전파이다. 이후 비평가 조각가 등 4명이 더 추가되어 7명이 된다. 그들은 이태리 화가 라파엘 이전의 중세와 초기 르네상스 미술을 규범으로 삼고 전설과 문학을 소재로 소박한 신앙심과 미에 대한 순수한 생각을 그림으로 그렸다. 경건하고 청초한 우아함, 자연 관찰을 중시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그려낸 묘사가 그들의 특징이다. 오피리아는 라파엘 전파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날카로운 관찰로부터 태어난 치밀한 시츄에이션과 참신한 구도나 배경의 신선한 자연과 섬세한 필치 등 라파엘 전파의 이상향이 이 한 장에 모두 담겨져 있다. 이 화가들 모두 사실 묘사의 대가들이다. 선입견에서 오피리아가 대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실제 아래의 전시 사진을 보고 나서는 생각보다 그림이 작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예술품의 복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실물이 아닌 복제를 보고 있을 때에 그 작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선입견도 작용한다. 그렇다면 모나리자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이 역시 고작 세로 77cm, 가로 53cm의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사막 7장의 여왕이라는 귀절을 소개한다.